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서울에서 마지막 순회 경선이 열립니다. 민주당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현주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부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랍니다. 보신 것처럼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두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라는 부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상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 안만 고집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의 안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이것은 굉장히 사실상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반대하는 분들 많을 텐데 그 사람들과의 협상과 정치력을 좀 끌어내서 설득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의 이런 압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좀 주목이 되는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이에 대해서 반응을 바로 보인 게 있죠. 이제 제보공작 의혹까지 같이 넣자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보공작 의혹이라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이 다소 껄끄러워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지금 짐작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그 제3자 추천 뭐 이걸 받는 형식으로 해서 제보공작 의혹을 포함시킬 것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여야가 다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동훈 대표는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를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요? 하나는 이제 바로 이 지금 여권에 좀 유리하다는 제보공작 의혹을 포함시키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사실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협상 과정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시간을 좀 벌어보자는 차원. 이 두 가지를 노리고 아마 역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단 이제 협의를 마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으니까 진행하려면 그것도 절차상 또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 과정 속에서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제3자 특검법안을 주장했고 그 이후로는 사실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가 어제 이 제보공작 의혹까지 넣어서 입장을 낸 건데 국민의힘 당론 좀 어떻게 모아질 거라고 보셔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예. 전당대회 출마하면서부터 제3자가 지정하는 특검법안에 대한 제안을 공약사항으로 냈었고 이후에도 한 번도 입장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언론에 나가서 그 본인의 제3자 지정 특검에 관한 입장은 견고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방금 전에 그 장현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대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의도대로 과연 굴러갈 수 있을까, 내지는 여당 내부의 어떤 분열을 좀 유도하는 그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대표 본인의 입장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미 전당대회 이후부터 한 가지 입장을 쭉 견지해 오고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 보이는 그 제보공작 의혹까지를 포함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오히려 공은 민주당 측으로 지금 건네진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일지 더군다나 지금 주목되는 점은 내일이면 이제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죠. 직무대행을
임기 지금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에 와서 수용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새로운 단어 제보공작 의혹이라는 말이 나와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임성근 전 사단장이죠. 구명 로비 의혹을 공수처에 신고한 변호사가 이 민주당과 사전 논의했다 이 내용인데 자 이걸 특검법안에 포함시키면 민주당의 득과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상병 관련 특검법이 통과된다는 그거는 득이라고 보고요. 예. 실은 뭐 재봉작 의혹이 계속해서 의혹만 나오고 있고 사실 그 해당 변호사와 그 관련된 의원들은 자료들도 다 공개하면서 떳떳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상의 뭔가 의혹이 밝혀진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보 공작 의혹 이거에 대해서 뭐 당에서 의논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게 국민의힘의 의견이라면 그걸 포함시킨 특검법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발의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게 7월 23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본인이 그 선거 과정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이나 줬는데 그럼 뭐 제보 공작 의혹이든 뭐든 포함시켜서 그럼 민주당의 안과 국민의힘이 아니 두 가지의 최상병 특검안이 올라오면 그거 갖고 이제 국회에서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초 작업은 일단 한동훈 대표가 어떤 안이든 최상병 특검법 안을 국민의힘 안으로 발의하는 그 과정인데 저는 그게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윤 세력들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선된 이후로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흔들어 왔고 정책위 의장 임명 그리고 뭔가 지금 사면복권 과정 속에서도 뭔가 예. 갈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벼르고 있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안을 갖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전 거기부터 잘 안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모든 걸 포함시켜서 발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제보공작 의혹까지 포함하자는 이 쟁점이 사실 민주당과 이 논의하다 보면 조금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뿐만 아니고 민주당 안에는요. 이뿐만 아니고 뭐 김건희 여사 문제도 포함시키자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사실 수사 대상, 수사 기간 뭐 이제 3자 추천 뭐 특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 걸려 있어요. 서로 이제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도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면 아마 대단히 많을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 이게 뭐 국민의힘이 뭐 안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더라도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과연 진상규명에 뜻이 있느냐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바로 이 그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우리가 받을 만하다고 얘기한 게 벌써 2달 가까이 돼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6월 25일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2달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에 뭐하고 진상규명 의지가 있으면 민주당이 이거 그 제3자 추천 특검안 내고 통과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민주당이 워낙 다수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뒤늦게 이제 본인 직무대행 내일이면 끝나는데 그렇게 돼서 이게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과연 진상규명의 뜻이 있느냐 아니면 이 문제로 계속해서 정치 공세를 벌이기 위한 수단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양당이 제기하는 특검법 협상이 제대로 결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가까운 시일 내에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네. 내일이면 민주당 새로운 대표가 나오는데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관훈 토론회에서 2달 동안 뭐 하다가 이렇게 깜짝 이야기한 거냐, 진상규명 의지가 있느냐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 일부에선 그런 비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이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동안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특히 이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확실히 밝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뭐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가능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은 국회 차원 에서 민주당이 처음에 발의했고 또 야당 주축으로 발의됐던 특검 법안들이 통과가 됐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재표결 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해 온 것이고요.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약한 바가 있으니 그렇다면 그 안을 좀 더 구체화해서 민주당과 협상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 안만 주장하면서 끝까지 우리들의 안만 뭐 고수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얼마든지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요청하는 안도 받아서 수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성시현 부의장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기초 작업으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좀 담아서 발의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빠르게 협상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전에 그 장현주 변호사가 얘기했지만은 이 국민의힘은 이 진행 중인 수사가 먼저다. 그러니까 공수처 결과를 보자. 특검법 거부를 당론으로 첨예한 상태에서 지금 제3자 추천 방식의 그 해병대원 특검법이 결국에는 국민의힘 내부를 분열시킬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내부 분열까지 갈 요소는 저는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그 천명하기를 이 제보공작 의혹에 관해서 분명히 포함시키자라는 지금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 관해서 보자면은 최근에 그 제보자, 그 제3자입니다. 전에 얘기했던 그 공익제보자를 이야기하는 김규현 변호사 말고 제3자인 제보자와 장경태 의원의 보좌관이 통화 또 대면한 상태에서 그 대화 내용을 녹취한 것을 보게 되면은요. 이 지금 민주당 측에서 이 사건의 실체 여부, 그러니까 구명 로비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진실을 가릴 수는 없고 이 영웅을 만들어가는 노선이다. 그리고 이제 포커스라고 하는 것은 이종호, 김건희 여사 여기다 맞춰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추후에 이에 관해서는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내용까지를 포함시키자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공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지금 이미 당론으로 채택된 부정적인 기류를 정리하기에 앞서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 이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기한도 제시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열흘 안으로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이 기한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키지 못하면 당대표의 권한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대표 된 지 한 달이 되도록 그걸 못 지킨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흘을 더하면은 당대표 임기 이 한 달이 넘는 기점인데 이 시점까지도 법안 발의 하나 못한다.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 국민의힘 사실 108명이 동의하지 않아도 법안 발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명이면 됩니다. 이런 10명에 또 10명도 못 모으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명으로 모아서 발의를 해봤자 당론으로도 채택하지 못할 것이다. 이 제3자 추천 법안 뭐 그게 뭐 제보공작 의혹이 들어갔든 아니든 그 안조차도 뭔가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뭔가 한동훈 대표가 초반에 그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괜히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 제3자 추천을 안 받을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안 받아주길 바랬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받아주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럼 제보공작 의혹 포함시키자고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일종의 시간 끌기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분명 제보공작 의혹 오케이 받겠다고 해도 갑자기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포함시키자. 그런데 그런 안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안에서 각자의 발의된 안을 갖고 협상하는 게 정상적인 이 진행 방식이지 어떻게 192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뭔가 108석을 갖고 있는 여당에게 자 이거 발의했는데 거부하고 다시 갖고 와 재결제를 요구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국회라는 것은 각자의 안을 갖고 와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야당에게 계속해서 2달 동안 왜 안 갖고 와서 다시 그 재보고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안을 갖고 오는 것. 근데 열흘 내에 못 갖고 올 것이라는 게 저희들의 예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실은 제3자 추천 특검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야당의 논의를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 대통령실 과연 특검법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그 가정을 하셨듯이 만약에 여야가 합의했다. 이러면 대통령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부권 행사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 뭐 그건 특검을 그대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과연 합의가 될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수사 대상 기간, 뭐 특검 추천권, 그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 문제, 뭐 여러 가지 제보공작까지. 굉장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서 그 대야 협상을 해나갈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다고 봐요. 뭐 그게 뭐 열흘 안에 그 국민의힘 안이 나올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이제 당내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러나 여하튼 협상을 못할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야 뭐 이 부분에 관해서 법안이 그 합의돼서 정부로 넘어오기 전에는 조치할 방법은 없잖아요. 다만 이제 당정 간에 좀 이견을 좁혀가면서 이제 공수처 수사를 좀 마무리 과정도 지켜보고 여야 합의 과정도 지켜보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이유, 일단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계좌에서 생활비가 나간 내역이 있었을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이 된 이후에는 아마 이제 월급을 받았을 테니까 생활비 지원을 아마 끊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계좌에서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가 지원되다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 사위가 채용된 이후부터는 생활비 지원이 이제 끊어졌을 텐데, 일단 이게 왜 문제냐라고 한다면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에게 생활비를 계속 지급해 주다가 원래 지급해 줬어야 되는 생활비를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이 됨으로써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대가 관계가 있는 것이고 뇌물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의심의 시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지금 계좌를 들여다보면서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언제 생활비가 갔고 언제부터 끊어졌는지 아마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에서 확인하려는 내용, 딸 다혜 씨에게 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지원금을 얼마나 줬고 언제 또 중단했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위가 과연 대가성 채용을 한 거냐, 이게 사실상 문 대통령에게 준 뇌물 아니냐, 이런 점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2018년에 현직 대통령의 직계 가족 딸 부부가 해외로 이주했던 점은 당시로서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이전에 딸 부부에 대해서 문 대통령 내외가 경제적인 지원을 했었는데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타이 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채용이 된 이후에는 급여를 받으니까 이제 거기서 금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던 지원을 그 급여로 대체를 하게 됐다면은 이게 특혜 채용의 이제 대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월 급여가 약 800여만 원이었고 또 주거 및 교육 관련해서 350여만 원, 이렇게 해서 월 1,200여만 원에 이르는 지원을 받았고 이것이 총액을 합하게 되면 약 2억 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상직 전 의원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이 되고 추후에 또 그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이런 대가로 인해서 아무 항공 관련 경력이 없는 서모 씨가 임원으로 특혜 채용이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대체할 급여를 주게 됐다면은 이것은 뭐 제3자 뇌물로 현재는 의율이 되어 있으나 특수관계 아니겠습니까? 친족이고 딸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뇌물로도 충분히 의율이 가능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 만에 검찰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 문 전 대통령 부부 금융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까지 집행한 건데, 자, 어떻게 이 수사가 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게 이제 고발된 거는 4년 전이지만 그동안에는 전혀 그 수사가 진전이 되지 않고 있었고요. 이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부임을 작년 9월에 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게 수사가 이제 조금씩 진척이 된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 금융계좌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잘 발부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아마 이번에는 아마 범위를 좀 좁혀서 발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는 거죠. 딸 다혜 씨한테 생활비가 언제 가고 언제 끊겼고. 근데 이것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바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한 시점, 이런 거와 이제 대가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수사가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금융계좌에서 돈이 나가고 흘러왔다고 해서 대가 관계가 바로 입증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자료 수집 단계에 있으니까 아직 정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 직전 단계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계좌 추적하고 뭐 그러면서도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금융계좌 추적은 금방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정점에 좀
미달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위 서모 씨 참고인 신분으로 올해 3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서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검찰로서는 이제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정황들이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이제 조사 대상자의 신분을 결정을 합니다. 뭐 참고인이었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뭐 제법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전 사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이 돼서 수사가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계좌를 추적하면서 결국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 아니냐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의심일 뿐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말 증거와 관련 진술로 뒷받침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전 사위는 결국 채용을 통해서 월급을 받은 것인데 예. 그 월급을 만약에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가족들은 사실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까지 들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검찰에서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정말 대가관계성이 있는 뇌물로 보려고 한다면 단순히 계좌 추적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객관적인 증거들이 좀 더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금융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보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유 관련 수사는 검찰이 무려 4년 동안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의 주변을 탈탈 턴 수사입니다. 전 대통령의 사회가 취직을 해 월급을 받은 것이 뇌물이라면 대통령의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숨도 쉬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입니까? 정치 검찰의 끝은 파멸임을 잊지 마십시오. 네, 민주당 탈탈 털고도 퍼즐이 나오지 않자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고 있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입장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부터 수사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 때는 뭐 또 수사를 뭉갰다는 뭐 주장을 보수 진영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권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수사하고 나서도 지금에 와서 갑자기 대통령의 계좌를 들여다본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그 시기를 보기 위함이다. 만약에 계좌로 줬다면 그 다혜 씨의 계좌를 이미 봤을 것이고 예. 거기에 분명히 드러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뭐 현금으로 줬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물어볼 겁니까? 이건 왜 인출했습니까? 이건 왜 인출했습니까? 이런 식의 수사를 진행할 겁니까? 이게 모욕주기 아니면 뭐냐는 거죠. 검찰이 갖춰야 하는 그 최소 침해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수사의 본질이 뭡니까? 서 씨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상직 의원이 뭔가 압력을 행사했는가? 그리고 또 이상직 의원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뭔가 부당함이 있었는가? 중진궁 이사장이 임명되는 과정에 뭔가 자격이 없는데도 임명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드러난 게 없어요. 이상직 의원 그 국회의원 될 때 경선을 통해서 경선을 이기고 국회의원 공천 받아서 당선이 됐고요. 중진궁 이사장 거기에 자격 조건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중진궁 이사장으로서의 그 자격 조건 갖추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명하는 그 고유의 권한인데 거기에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밝혀내지 않았으면서 대통령의 계좌를 굳이 들여다볼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먼지털이식 수사다. 이건 보복성 수사다. 모욕주기식 수사라는 얘기를 민주당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비판에 검찰은 고발장 접수 후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순차 수사하고 있다면서 억지 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수사 결과, 수사 과정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정치권의 파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 신분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4년이 지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4년 동안 탈탈 턴 거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시기 동안 캐비넷 속에 묵혀 있다가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예. 전주지검장 시절에 비교적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취직을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예. 너무나 특정하게 이상직 전 의원과 연관된 사실상의 소유주라고 하는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취업을 했고 또 이분이 전혀 항공 관련 이력이 없었다는 점. 예. 그리고 그 중진궁 이사장이 결정될 시기쯤 해서 대통령실 그러니까 전 청와대죠. 청와대에서 비공개 회의가 있었는데 공모 절차도 나기 전에 이미
낙점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회의 자체에 임종석 전 실장도 참가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소환 통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조현옥 전 인사수석에 관한 그 조사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 전 대통령 관련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명확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상직 전 의원을 매개로 해서 그 공기업 이사장이 됐고 이후에 이제 공천을 받았고 또 그 사실상의 그 소유주라고 하는 타이스타젯에 태국에 하필이면 가서 취업을 했고 또 그 이주하기 이전에 이미 중진공의 그 직원들이 태국에 가서 그 거주 요건 그리고 학교 이런 것들을 다 알아봐 줬다는 사실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뭐 탈원전 관련해서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나 뭐 통계청 조작 사건 이런 여러 그 문 전 대통령이 연루되었을 의혹이 있는 사건들 가운데서도 이것은 가장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여러 조사들의 그 정점에는 문 전 대통령이 내외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직접 수사도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일이면 대표가 될 것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 네. 지금 본인도 10월이면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 사법 리스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좀 어떻게 지켜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내 코가 석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재명 이제 뭐 내일부터 대표가 될 텐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금 그 헤쳐나가기에도 굉장히 아마 버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아마 그냥 그 간간히 입장을 발표하는 정도에 그치고 사실상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서 당이 뭐 전면에 나서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도 우리가 봤듯이 뭐 민영배 의원이나 뭐 이런 몇몇 의원들이 이제 이 문제에 또 뭐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윤건영 의원이 반박 성명을 내고 뭐 이런 정도 차원에 그치지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동일하게 그 방어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칭한 전 의원의 발언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도 책임이 있어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본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가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정성중. 자, 뭐 보신 것처럼 지금 전 의원은 이 발언으로 이종배 서울시 의원에게 고발까지 당했는데 자, 논란이 된 지 이틀 만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평생 욕 한 번 해본 적 없는 범생이가 왜 그랬겠냐? 도대체 누가 폐륜이냐?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글쎄 전현희 의원이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살인자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아마 법률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예. 이제 정치적인 의미로 보이긴 하는데 그 본인이 얘기했듯이 평생 저런 욕 한 번 해본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의원 본인이 인정했듯이. 그런데 왜 갑자기 저런 욕보다 훨씬 더 극한적인 발언을 쏟아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저희 평론가 입장에서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최고위원 선거하고 연관시켜서 해석을 해요.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누적 6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네. 6위면은 낙선입니다. 근데 5위인 이현주 의원과 그 차이가 0.02%포인트밖에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는 서울 그 경선에서 이걸 뒤집기 위해서 그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는 발언을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각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약간의 선거용 발언이기 때문에 전현희 의원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저런 그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허위 발언을 해도 처벌을 못하는 건가? 좀 제한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헌법 45조에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직무상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겁니다. 아무래도 정부라든지 다른 부서에 이제 견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발언의 어떤 자유를 보장해주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 면책특권이라는 것 자체가 뭐 무한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판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법리가 정립이 돼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명백하게 허위 사실인데 그 허위라는 것을 알고서도 의원이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면책특권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발언을 하는 공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국회 회의에서 발언을 했을 때만 이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것이고 발언 이후에 뭐 SNS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그 발언을 다시금 올린다라고 한다면 그 발언은 또다시 이제 면책특권 적용 대상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처벌받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전현희 의원이 뭐 고발이 됐다라고 하는데 뭐 수사 과정에서 면책특권을 주장할지 말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추후 좀 지켜봐야겠지만 과정에서도 아마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이것이 이제 면책특권 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또 새롭게 판단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 의원 발언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비판했는데요. 한 대표와 대통령실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발언이 상식적이지 않고 아무리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공감하실 분들은 국민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입니다. 자, 뭐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전 의원의 발언에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면서 거듭 공개 사과를 요구했는데, 자, 일단 전 의원이 사과를 했나요? 사과를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의 방금 발언을 보셨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사과 요구를 했고 또 어제도 또다시 거듭 사과 요구를 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본인은 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욕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범생이다라고 자신을 규정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 살인자라고 아까 그 절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법사위에서 보인 것 그 한 장면만으로도 그것 내지는 망언계의 고트가 됐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따라서 지금 본인이 그 사과의 입장을 좀 어느 정도는 밝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제가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의 그 기호와 함께 포스터를 붙여놨더라고요. 전당대회 포스터를 붙여놓고 전현희를 지켜주십시오라는 장문의 메시지를 함께 올렸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왜 이와 같은 극언을 한 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한 재산 확인이 되는 것이고 본인을 지켜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한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현희 의원은 사과 대신 본인이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권익위 국장이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그리고 또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것이 제가 아끼고 사랑하던 우리 권익위 직원, 부하 직원에 대한 저의 상간의 사명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격한 발언이 있었던 그런 제 내면의 배경이었고요. 이런 발언을 하기까지 얼마나 이 안타깝고 애달픈 일인지 그런 걸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 국장 죽음의 진상을 밝히려 그랬다라는 입장이네요. 의장님, 조금 전 두 분이 좀 전당대회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발언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단어 사용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지만 뭐 준비된 발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권익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그 국장과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함께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타까웠을 것이고 그러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그 권익위는 정무위 소관이기 때문에 정무위에서 얘기할 것을 왜 법사위에서 얘기했냐?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법사위 회의 자리가 그 김영철 검사의 그 탄핵 소추 관련 청문회 자리였거든요. 근데 김영철 검사 그 탄핵 소추 사안 중에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내용도 권익위에서도 결국 김건희 여사 봐주기 위한 그런 수사 종결 때문에 그런 국장이 그런 자신의 의견과 달리 좀 마음을 힘들어했다는 뭐 지인들의 그런 그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맥상통하는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영상을 봤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래도 그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그런 얘기를 좀 조곤조곤 하시다가 송석준 의원과의 그런 언쟁 속에서 좀 흥분을 하면서 말실수를 하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뒤에 또 보겠지만 전당대회 이런 표 계산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전현희 의원이 굳이 당선을 위해서 저런 과격한 발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논란이 커지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이 불쾌했다면 유감이다 이러며 진화에 나섰는데, 자 그래도 사실상 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단 안팎에서는요. 결국에는 전 의원이 당선권이 5위와 아주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좀 뭔가 선거용으로 이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사실 좀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말이 뭐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4위와 5위는 똑같이 최고위원입니다. 뭐 4위로 되든 5위로 되든 뭐 나중에 여기 명패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5위와 6위는 5위는 최고위원이고 6위는 그냥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국회의원에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으로서는 원래 5위 안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밀려서 이제 6위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초조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초조함 속에서 뭐 송석주 의원과 말싸움 끝에 뭐 조금 과격해졌다라고 여하튼 그런 거는 본인의 그냥 변명이고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6위가 돼서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그대로 확정되면 낙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만회해보고자 이제 절치부심해서 항상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속에서 있다가 송석주 의원에서 말다툼 속에서 본인의 그 속마음이 저는 튀어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5위와 6위는 그만큼 차이가 큰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선거용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까지 아직 사과 안 하잖아요. 오늘까지 이제 투표 대략 마감입니다. 아마 끝나고 나서는 사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벌써 뭐 그건 이제 그때 봐야 되겠지만 그것만 봐도 아 이게 선거용이었구나 하는 걸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현희 의원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과격했다는 평가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출신이죠. 강승규 의원과 김어준 씨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또 고발 조치도 하고 또 국힘에서도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고발을 많이 나가시고 표를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연결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비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현희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철저히 아주 정치적인 계산이고요. 아마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딸들에게 최고위원 뽑아달라고 아양 떠는 것이 아니냐. 네, 전현희 의원이 표를 위해서 발언을 세게 한 거다. 강승규 의원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현희 의원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저도 사실 이 부분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선거용으로 나온 이야기, 뭐 계획적인 발언 아니냐라고는 했지만 사실 그 발언을 했던 맥락들을 들어본다라고 한다면 뭐 계획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격화되고 그리고 또 권익위원장을 지냈다라고 하는 전현희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이력에 비추어 본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또 갑자기 나온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갑자기 계획한 발언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가 이제 뭐 오늘로 내일이면 끝이 나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당원들이나 또 일반 국민들이나 대의원들의 투표가 사실 전현희 의원의 저 며칠 전 저 발언 때문에 투표 자체가 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오히려 전현희 의원이 그동안 정치인으로 보여줬던 행보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삶의 궤적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아마 표심을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현희 의원이 뭐 의원이었을 때의 모습 그리고 권익위원장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강하게 또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당원들에게 얼마나 어필이 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최종적으로 투표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자극적인 발언 하나가 뭐 결정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한 줄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저 살인자라는 표현이 본인이 얘기하고서 이게 계획된 발언이 아니었다면 아마 곧바로 사과했을 거예요. 아니면 정정하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본인은 저 살인자라는 표현이 여전히 합당한 그 발언이었다고 생각할까요? 전현희 의원이? 그렇지 않을 거래요? 근데 지금까지 사과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전 계획성을 엿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특징이 홈 어드밴티지가 큽니다.
민영배 후보도 호남에서 득표를 많이 했고 예. 한준호 후보도 고향인 전북 그리고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에서 표를 많이 했고요. 지금 이현주 후보가 5, 6위가 표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그 예. 말씀들을 하시는데 두 분의 표 차이가 200표도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두 분의 표 차이가 가장 크게 났던 데가 이현주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에서 5,000표 이상을 전현희 의원과 벌렸어요. 네. 이제 서울로 오지 않습니까? 전현희 의원의 지역구가 서울입니다. 여기서 아마 많은 표를 득표를 하면서 뭐 이런 얘기는 조심스럽지만 아마 권리당원 표에서 56% 전체 중에 56%로 가장 비중이 높은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전현희 의원이 역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예측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 표를 역전하기 위해서 이미 서울에서 역전할 것으로 다들 예상하는데 거기서 더 벌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게 좀 보기는 좀 과하다는 것이죠. 네. 그럼 내일 최종 누적 득표율이 발표가 되는데 거기서 전현희 의원이 역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서울 지역 투표가 합쳐지면 역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그래왔습니다. 본인이 지역구로 있는 그 해당 그 지역 경선에서는 항상 높은 득표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것이 전현희 의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 연임이 유력형 가운데 최고위원 경선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어떻게 보면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정봉주 후보는 사석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알려져서 또 화근이 됐는데 어제 그 말을 인정을 했다고요? 그렇죠. 본인이 뭐 그런 말을 했느냐, 그래서 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페이스북에다가 인정을 했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처음에 뭐 명파리라는 걸 뭐 제거하겠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런 발언이 알려지자 그걸로 이제 그 일종의 그 이슈로 덮는다, 아마 그런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이고. 근데 그러면 왜 인정을 했느냐? 예. 사실은 대부분 다 끝나가요. 이제 오늘 그 권리당원 투표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도 뭐 대략 다 끝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미 본인이 자기 정치를 한 부분에 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봤다고 저는 정봉주 후보가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에는 늘 그 무슨 발언을 하고 선거 때는 그랬을 때 그것이 표에 미칠 파장 같은 거를 생각 안 하고 계산 안 하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산해 봤을 때 이미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이거 부인하기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인정을 하고 넘어가자. 아마 이런 전략을 바꾼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본심은 애정과 충정이었다고 강조하면서도 명파리 척결 공약은 고수한 건데요. 지금 정봉주 후보 누적 득표율 2위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신감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글쎄요, 뭐 자신감이라기보다는요. 저는 정봉주 후보도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아마 본인의 발언 자체가 이렇게까지 당원들에게 큰 논란을 주게 될지 아마 예측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만큼 이 명파리를 척결하겠다라는 단어 자체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크게 논란이 됐고 분열의 언어다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특히 그러면 명파리가 누구냐에 대해서 지금 서로 간의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봉주 후보로서는 만약에 최고위원회에 입성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사실 정봉주 후보로서는 본인이 했던 발언을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에 빠졌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오히려 이제 충정과 애정이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계속해서 이 친명의 색깔을 잃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당원들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 이후에 지도부에서 과연 이제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당원들이 눈여겨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입당할 것으로 보이고 좀 최고위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후에 네. 과연 다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아니면 그때 자기 정치를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까? 본인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단계에서도 뭐 결국은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애정과 충정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신 분들을 보면 전부 찐명이고 굳이 비명으로 분류를 하자면 그쪽에 서 있는 분은 정봉주 후보밖에는 없거든요. 이후에는 아마
본인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할 말을 하는 그런 자기 정치를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질문 좀 드릴게요. 앞으로 정봉주 최고위원이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될까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반대되는 역할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원래 그래 왔었고 아마 지금 정말로 지금 불만을 표시한 것은 본인이 원래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걸 좀 끄집어 내리는 과정 속에서 그 정봉주 후보의 말에 의하면 친명팔이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관련된 안 좋은 소문들을 막 퍼뜨렸다 이런 역할들을 했다는 그 불만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을 정봉주 후보가 드러낸 적은 없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에 입성한 다음에도 이재명 대표와 아마 뜻을 같이 하는 행보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